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무고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3시 반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경간부 시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순경 시험도 그렇고, 제 수업만 똑바로 들어도 제가 모르겠어요. 형사법은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가, 이번에 그 합격하신 DDOR님의 말에 의하면은 제 강의를 많이 들었대요. 다른 거 수업 많이 듣지 않고 제 거로만 공부해갖고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뭐 학원 다닐 여력이 안 되시고 하면은 제 강의 들으시고요. 저는 기출문제 강의만 하거든요. 기출문제하고 특강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 기출문제 출력은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이선주 경찰공부 그 TV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기를 갖다가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 공기출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검색하시면은 기출문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갖고 공부해서 시험장에 가면은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일단 순경시험 문제 공부 당연히 해가야 되겠고, 지금 이 26년도 1차 시험에 나왔던 거는 여러분 다 빠삭하게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100문제를. 그 다음에 순경 문제 3년치, 그 다음에 경찰 승진 문제 3년치, 그 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 3년치, 그 다음에 경찰대 편입시험 문제 3년치, 그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3년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검찰직 9급 7급 3년치, 요렇게 총 7개 시행처 거를 갖다가 머릿속에 공부해 가시면은 대략 한 15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1500문제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알고 가도 시험 문제에서 후달리지 않아요. 그죠? 웬만한 거는 다 최신 경향 다 공부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판례에 너무 연연하지 마셔. 꼭 병신들이 꼭 무슨 최신 판례 뭐 공부 안 해갔다고 후달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 최신 판례 내는 거 나도 틀리지만은 다른 양반들도 틀리기 때문에 당락에 좌우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것만 많이 맞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봐요. 실제 제가 예전에 저는 경간부 시험도 붙었었고요.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2006년 55기 시험에 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은 떨어졌지만, 그리고 순경 시험도 제가 2004년에 해양경찰 203기로 합격해서 교육받고 근무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다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좀 욕심이 많아서, 그죠? 뭐 간부후보생 시험 친다고 순경 때려치고 멀쩡하게 댕기던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갖고 제가 무슨 공무원 시험 볼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 후진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하에 지금 강의를 계속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지금 뭐 송소원 씨하고 정인천 씨, 그 다음에 그 이덕인 씨, 이 세 명이 지금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다른 분들은 예전에 뭐 공부 내공이 좀 되시던 분이었고 필기도 몇 번 합격하신 분이었고 했지만은 또 요 앞전에 합격했던 우리 이선주 경찰공부 TV에서 제1기생으로 합격했던 김경모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그 친구는 원래 공부를 잘했고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제가 옛날 경간부 시험 준비할 때 그때 이미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었었단 말이에요. 여력이 안 돼갖고 좀 순경을 좀 늦게 들어갔는데, 작년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한 번도 합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해보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필기권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3과목 상황인데 여기서 2과목이 한 8, 90점대가 나와주고 한 과목이 한 70점대가 나와주면은 요게 1차 합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알아두셨으면은 해요. 그래서
제일 메인이 되는 과목은 뭐냐면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형사법에서 거의 실력이 갈려요. 한마디로 경찰 시험에 판가름이 형사법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경찰학에서는 잘하는 놈도 한두 개 틀리고요. 못하는 놈은 한 3개, 4개 틀린단 말이야. 차별이 크게 안 나요. 하지만 형법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 잘하는 놈들은 1개, 2개밖에 안 틀리는데 꼭 공부 내공이 짧은 애들은 5, 6, 7개까지 막 틀려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그죠? 네.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이 오늘 18번 무고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법익이죠? 그죠? 옳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 답 체크해놓고 자,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자, 허위의 동그라미,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 무고죄 같은 경우에서 말하는 이 허위라는 것은, 그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죠?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을이라는 사람이 북에서 온 간첩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조사해 보니까 진짜 북에서 온 간첩이야. 자, 이런 경우에 진실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는 거하고 또 여러분 비스무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위증죄의 허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적어봤는데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고죄에서 허위하고 또 위증죄에서 허위하고 다르다는 거, 그죠? 요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틀릴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무고죄의 허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고죄에서, 그죠, 허위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 을이 북한에서 온 간첩이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사해보니 진짜로, 그죠, 북에서 온 간첩이야. 응? 응?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무고죄에서는 실제 객관적 사실과 진실한 사실과 부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을이 북에서 온 간첩이다라고 허위 신고를 했는데 진짜 조사해보니까 진짜 북에서 온 간첩이야. 이런 경우에 이 사람 무고 된다 안 된다? 무고가 안 된다.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 사실과 잠깐만요. 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증죄에서 허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위증죄에서 허위는 뭐냐면은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은,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 내심의 마음이에요.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위증이 됩니다. 판사 앞에서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 예를 들어서 꼴배기 싫어. 피고인이 꼴배기 싫어갖고 허위로 진술했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길동씨, 진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봤습니까? 예, 판사님. 갑이 을을 칼로 찌르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고 허위 진술을 했어요. 그 피고인이 꼴 보기 싫어갖고. 근데 때마침 진짜로 어떻게 돼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 경우에는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예,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자, 물어봤는데 증인에게 물어봤겠죠. 증인에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죽이는 거 똑똑히 봤냐? 그랬더니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의 진술이 자, 얘 갑이 을을 칼로 찌르는 모습을 찔러 죽이는 것을 이렇게 할게요. 죽이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진짜로 어떻게 돼요? 갑이 살인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주관적 진실에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다? 위증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에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무고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죠? 확신을 가지지,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냥 꼴배기 싫어. 재수없어. 그래갖고 을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온 간첩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진짜로 북에서 온 간첩이야. 자, 객관적 사실과 그죠? 일치하게 된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그런데 위증죄에서 허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은 위증이 되거든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좀 적어놓을게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판사가 물어봤어요. 증인에게 물어봤어요. 증인, 자, 이렇게, 그 범행 현장을 보았습니까? 딱 물어봤는데, 증인이 뭐라 그래요? 예, 봤습니다. 갑이 을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했는데, 사실 내심은 뭐야? 내심은, 꼴배기 싫어서, 피고인이 꼴보기 싫어서, 허위 진술을 한 거야. 기억에 반하는. 근데 진짜 조사해보니까 진짜 갑이 살인을 한 게 맞아.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 경우에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은 위증이 됩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은 위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좀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볼게요. 위증죄에서 허위는 색깔을 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넣어 볼게. 되셨나? 그래서 요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요건 파란색으로 넣었네 했지.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 무고죄에서 허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자, 객관적 사실과 만약에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진짜로 북에서 온 간첩이 맞다고 한다면은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위증죄에서 허위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 즉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이 돼요.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찌르는 모습을 보지도 않았는데 똑똑히 봤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내심 피고인이 꼴보기 싫어서 허위에 진술했는데 진짜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이 살인한 게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주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위증은 기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일치해도 위증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되셨나?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동그라미 2번 해봅시다. 동그라미 2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 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 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 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맞는 얘기죠. 그죠? 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볼게요. 자, 3번에 보겠습니다. 요게 3번이 답이었었죠?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봅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친고죄 동그라미.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자, 중요한 건 이거 어깁니다. 자, 신고 내용 자체, 여기다 형광펜 언더라인 그 사나. 신고 내용 자체에 공소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고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되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신고를 경찰서에다가 신고했는데 자, 그 범죄가 친고죄로서 공소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처벌받을 우려가 없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 자체에 어쩐다? 분명히 공소 제기할 수 없음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은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죠?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립한다 해서 틀린 말입니다. 되셨나? 자, 이제 4번에 보겠습니다. 최초에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가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렇죠. 무고죄 같은 경우는 추상적 위헌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 발생의 필요 없이 바로 뭐예요? 기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고소장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알아두셨으면 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 부분 다시 한번 가보자.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하고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죄에서 허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온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진짜로 북에서 온 간첩이야. 이 경우에 무고가 된다 안 된다?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무고죄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위증죄 같은 경우에 허위 같은 경우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곧 기수가 됩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어쨌든 그것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어요. 증인, 자, 갑이 을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까? 했더니만 증인이 예, 갑이 을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피고인은 똑똑히 보지도 않았어. 그냥 피고인이 꼴배기 싫어갖고 허위 진술을 했거든요. 기억에 반하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진짜로 뭐예요? 갑이 살인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위증죄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위증이 성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바로 허위라는 것은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은, 그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은 바로 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이거 두 개 구분하시죠? 이거 두 개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에? 그렇게 설명해도 가서 시험 틀리고 온다 또. 그죠?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틀리고 오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수업을 요 정도 해갖고 맞춰보겠는데, 제가 지금 계속 걱정이 돼요. 이 경간부 시험 보시는 분 그때 누구 있었는데 이름이 까먹었어. 근데 그분이 모르겠어요. 뭐 저기 했으면 모르겠는데 댓글도 안 달고 요즘 제 방송을 안 보나 봐요. 시험 임박해갖고 뭐 공부한다고. 근데 자기 공부는 공부고 내 영상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이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 안 보면 안 되지. 방송 봐야지. 그리고 정하면 댓글도 좀 달아놓고, 그죠? 그 후원금 낸 사람 위주로 댓글 달면 되죠? 후원금 안 낸 사람 댓글 대충 달지 마. 거의 후원금 안 낸 사람들 댓글은 거의 다 싸가지 없는 댓글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면 개소리던가 헛소리던가 이런 게 많어. 그러니까 그런 거 달지 말고 후원금 낸 사람 위주로 댓글 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이 임박했다고 해서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패턴으로 아침, 점심, 저녁 세 가지를 쪼개갖고 공부를 하시는데, 아침에는 헌법을 공부하고 점심 때는 형사법, 저녁 때는 경찰학,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밥 먹는 기준으로 해갖고 나눠서 공부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시험이 지금 코앞에 닥쳤을 때는 세 과목이 다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간부 후보생 5과목인가? 5과목이 다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잘못하면은 그죠? 5과목 안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자, 꼭 좀 알아두시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